여러분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칠령은 전쟁이 있었다 생각하시는데 전쟁은 양쪽에 1년씩이에요. 5년은 거의 외교 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외교전입니다. 한산 대첩이 있었던 게 초기 1년이고 네. 명량 구진 게 마지막 1년이고. 그죠. 이순신 장군님 돌아가신. 그렇죠. 이번에 영화 하나 개봉을 하는데 한산 그 처음 등장에 거북선 머리가 일본 배를 찍는 게 나와요. 일본 측의 기록에서 봤을 때 거북이 머리는 언급이 안 됩니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는 등껍질하고 튀어나오는 봉이에요. 이 봉이 팍팍 뚫는 거예요, 벽을. 봉을 공중으로 날려요? 네, 날려서 쏘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나무봉? 나무봉. 큰 배 중에 세 척은 네. 장림배, 예. 메쿠라 부네라고. 그러니까 사방을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림 갔다고 본 거예요, 그걸. 이순신이 귀갑선을 몰아서 일본을 제어하다. 신비록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거북선을 묘사한 거예요. 머리 언급이 없고 등껍질이 중요하고 하니까. 껍질이 있네. 거기 맞선 일본배는 이런 느낌이었다. 아유, 저건 그냥 이게 거북선의 이미지인 거예요, 일본인들에게는. 예,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임진왜란 이야기 특집입니다. 특집. 왜? 왜냐고요? 그냥 그냥 특집입니다. 저는 2%고요. 김프로인데요. 네. 이게 왜 특집이냐면 1592년 여름 이맘때쯤 일어난 일이래요. 그래서 특집이다. 남양 특집 몰라? 서늘한 전쟁 얘기? 끼워 맞추기는.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전국에서 아니 동아시아에서 최소한 네. 임진왜란에 관한 한 이분이 전문가다. 아, 이걸 동아시아라고 한정을 해. 뭐 그럼 서양에는 더 전 세계. 저 그래. 미국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네, 아직 소개 안 드렸어요. 예, 익숙하신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아니 도시야사는 어쩌시고 임진왜란이야. 도시야사는 책으로 풀어냈고 일단 쉬는 타임입니다. 네, 이거 와 여기 이제 도시야사에 나온 동네 얘기를 거주의 관점에서 또 김시덕 네. 박사가 또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협찬을 해드렸지. 지분 투자의 대상이기 전에 나와 가족이 추억을 쌓아가는 역사적 장소다. 이 책은 집을 산다는 것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단단한 안목을 길러준다. 네. 다른 분들 방송하실 때도 앞에 좀 놔주시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요즘 이 책 보면서 재미있게 본다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연락을 그러니까요. 한 부분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오늘은 임진왜란. 임진왜란 이야기. 네. 근데 김시덕 박사님 전공이 그 동네 지리학인 줄 알았더니 저는 그렇죠. 전쟁사를 전공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전쟁 밀리터리 히스토리 전쟁사인데 이제 전쟁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프로파간다.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확산시키고 정리하는 과정의 전공이죠.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옆에 딱 이제 이런 가져왔지만 여러 개의 징비록이 있는 거죠. 와. 징비록인데 이게 다 이름은 징비록이지만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느냐? 원본이에요, 그게 옛날 책이죠. 각각 다 원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져오면은 시민분들이 이 중에 뭐가 진짜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네. 각각의 진실이 있죠. 그럼 같은 해에 출판된 징비록이 같은 애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유성룡이 쓴 예. 자필징비록은 1604년 5년쯤에 예. 사망 직전에 쓴 거고 예. 그 징비록은 대단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 너무 정보가 부정확하고 내용도 왔다 갔다 해요. 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순신이 하옥된 내용 두 번 나옵니다. 한 책 안에. 그러니까 편집이 덜 끝난 상태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들이나 제자가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 수집되는 정보가 늘어나니까 그럼 개정 증보판도 후손들이 나오는 내고 거죠. 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물 건너가면 일본에서도 또 손대기도 하고. 아하. 이 중에 그래서 요 파란 책은 1705년 교토판입니다. 1705년이면 거의 한 100년 100년이죠. 이후에 100년 업데이트된 이상. 거네요. 그렇죠. 어. 이거 정도 돼서 이제 일본에 건너가 있던 중국 책하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책하고 합쳐져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징비록이라는 게 임진왜란사예요. 전쟁사죠. 그렇죠. 전쟁사. 전쟁이 야사에 가깝습니다. 야사. 예. 그러니까 그 서해 유성룡의 감정이입을 좀 해서 많이 했죠.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 대단히 강렬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말씀하세요.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이 있으면 어나더 퍼슨 다른 사람의 뭐
뭐 외록이 그렇죠.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외란이 거지. 왜 징비록이 왜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이미 조선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당파를 초월해서 가장 스토리텔링을 잘했어요. 이게 그 단적인 사례가 오늘 주제가 될 한산대첩인데, 네. 그러니까 스토리 순서상으로는 1592년 양력 8월인데 네. 이 책에서는 거의 3분의 1 다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시간 순서로 된 책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조선 측이 일본의 정보 수집을 잘못해가지고 침략을 몰랐다로 시작해서 그래서 막 쳐들어왔고 광군이 막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명이 도우러 왔지만 명도 무너졌다 초기에. 그러고 나서 등장해요 한산대첩이. 그러니까 이순신이 판세를 뒤엎었다는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다음부터 명도 이기기 시작하고 이효송이 그러다가 명량쯤 가가지고 원균 때 뒤집어지고 다시 이제 이순신이 마지막에 사망하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예. 잘짠 스토리텔링이라서 그냥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게 시간 배열은 틀려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틀린다기보다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의 책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재배치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를 했다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 있어요. 뭐 제조번방지나 은봉야사별록이나 뭐 한 이덕형도 책 쓴 게 있고 사명당도 쓴 게 있는데 이 책은 이미 그 선조실록하고 수정실록 보면 다른 당파가 썼기 때문에 두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록이. 그렇죠. 근데 보면은 결론은 유성룡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책 자체는 널리 읽혔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 요 책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거의 세계 유일본입니다. 이거 이 책의 다음 책이 요 가장 널리 읽히는 나무판으로 찍은 목판징비록인데 요게 이제 널리 읽히는 책이에요. 저건 여러 권이 있겠네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징비록은 대체로 요거의 바탕이에요. 언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이? 1600년대 말. 그럼 1600년대 말에 찍어서 팔은 후에 그게 대대로 물려내려온 저런 그렇죠. 책들이 그때 한 거죠? 거죠. 그게 여러 예. 판이 찍혔을 테니까 목판으로. 그렇죠. 근데 저건 이제 진품명품 나가면 크게 값은 안 나가는 거지. 안 나가죠. 요 앞에 게 조금 나가는데 재책 중이 비싸지만 저거는 저 똑같은 방식으로 찍은 건데 귀하다는 거죠? 안 남아 있다는 쟤는 거죠? 이제 나무판이 아니라 저건 필사본.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활자입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자하면 금속 활자만 아시는데 네. 사실은 제일 흔한 건 나무 활자예요. 예. 제일 만들기 쉽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 단계 청사진 공문서 할 때 임시 프린트한 느낌이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가 적어요. 한 제 주변에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한 30분 찍었을 거라고 안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귀한 청사진인 거예요. 요걸 수정을 끝내고 본책 만들기 전에 이게 본책에 나오는 관계자들 회람용으로 그렇죠. 만든 체크하고 그래도 수정한 흔적이 보입니다. 뭘 수정했는지 말씀드릴 거고. 요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외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약 10몇 년 뒤에 나오는 게 요 1705년 교토판 징비록. 요 책을 편집한 사람은 일본의 조선통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미 중국책, 일본책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주석을 많이 답니다. 상당히 많이 내용도 고쳐요. 내용 고치는 것보다는 요 당시 유성룡이 말했던 외장은 가토 교마사다. 그런 거 붙여줘요. 이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100년 만에 이 권율이 싸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이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편집된 내용이 다 도로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18세기에. 그래서 남인 계열이 그 책들을 많이 봐요. 일본 쪽 책들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형태의 임진왜란 이야기를 100 몇십 년 뒤에 알게 된다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전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임진왜란 당사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진왜란 사 중에 네. 뭐 우리가 전승사도 있고 뭐 그렇죠. 진짜 드라마틱한 역전승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우리가 진짜 패한 거, 뭐 선조는 도망간 거, 뭐. 이게 그 역사 이 전쟁 저도 그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거든. 이 역사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 중에 우리 김시덕 박사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 좀.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장 잘못 알고. 좋은 질문이다. 이제 이게 임진왜란 연구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라 드리는 건데 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민이 일어나서 국가를 구했다는 게 맞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이
초기에 유성룡이 강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무계획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란 거예요. 착착착 후퇴한 거고. 전략적 후퇴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장군들이나 장병들이 흩어져서 초기 조직을 하는 게 의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무능했기 때문에 민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관은 민의 의병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아는 의병은 저 조선 조정을 비롯해서 이 관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지역에 남아 있던 그 뭐 승려라든지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울분에 못 이겨. 곡괭이를 그런 들고 거죠. 한번 그런 이런 거죠. 거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러시아 점령지에서 의병들이 활동을 해요. 네. 확실히 그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정규군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 마찬가지로 보는 게 지금 초기 단계에서 도시만 점령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만 이어진 거예요. 그 면이 공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광군은 일단 밀려났고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의병인 거예요. 공백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그래서 도시를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지배가 위험해지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정비하면서 후퇴해서 면 지배를 하려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 히데요시가 점으로만 지배하면서 곧바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미스테리가 왜 고니시군이 평양에서 멈췄는가예요. 판촉지대였는데. 그게 이제 이순신의 수군이 전라도 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막혔다도 있는 거고 의병들이 농촌 지역을 포위해 버리니까 식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식량을 가져와야 돼 일본에서부터. 예. 그런데 도시 연결할 때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명 군량 미 진 사람을 지키기 위해 5명이 호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결합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니시가 협상을 바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협상이 무너지면서 고니시가 잘 싸웁니다 나름대로. 그때부터는. 예, 그 상황에서 불만 가진 사람은 가토 키요마사.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왜 안 나가냐 빨리. 그럼 내가 가마하고 만주로 갔다가 여진족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게 만주에서의 싸움이죠. 아 가토 기요마사는 여진까지 만주까지 갔어요. 오른쪽으로. 예. 이순신이 보시면은 나중에 두만강이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 내려가기 전에 그 싸움 상대한 여진이 세 부류의 여진 중에 야인 여진이거든요.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야인 여진. 예. 그 중에 야인 여진하고 갓도도 싸웁니다. 이순신의 상대였던 여인 여진이 예, 또 싸워요. 이순신의 상대였던 갓도랑 또 싸우고. 또 싸워요. 근데 굉장히 강력했나 봐요. 갓도가 보름 만에 후퇴하는 거죠. 이순신이랑 싸우면서 길러놨네. 그러니까 야인 여진은 워낙에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건주나 이제 누르하치단 건주 여진인데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이쪽 처치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안 거죠. 갓도는 하나는 야인 여진이 만만치 않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지금 지도랑 다르잖아요. 네. 가까울 줄 알았던 거예요. 베이징이. 근데 가보니까 이게 끝없이 펼쳐지잖아. 쫙. 그렇지. 엉망이구나. 함경도 두만강에서 베이징까지 어떻게 아니 가? 근데 일본은 뭐 이렇게 허술해? 아니 근데 그건 전 세계 지도가 사실 고동네 지도가 완성이 안 됐었어요. 가까울 줄 알았다고요? 네. 아니 그럼 제대로 된 지도도 안 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럽의 지도 가지고는 아직 북태평양이 탐험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일본 그 조정과 그 명 조정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네. 없었죠. 사신이 왔다 갔다가 전혀 조선은 아니었죠. 사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핵심입니다. 며칠 걸리고 다 안다고. 알지. 그렇죠. 그 가는 길에 또 여인숙이 어딘지 다 안다고. 근데 그렇죠. 그건 일본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일본 측에서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트시마 쪽의 상인들. 이 사람들은 저도 전기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남쪽 위주로 활동했겠지. 아닙니다. 해안 지방. 서울까지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하면 남쪽 거기 그렇죠. 아니 이거 외구 말고요. 외구랑 트시마 사람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조선은 트시마한테 명령을 해서 외구를 막으라 그랬어요. 또는 외구들이 움직이면 알려달라 그랬어요. 모든 일본인이 외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동아시아 사회 체제에서 뛰쳐나온 그렇죠. 빠져나온 그렇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 그렇죠. 모여서 해적질 등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던 집단. 쉽게 비유하시면 아실 만한 게 장보고가 활동했던 통일신라 후기 시절 예. 거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신라 해적도 있었고 일본 해적도 있고 중국 해적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이거를 전체 통화한 게 장보고인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 신사가 일본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역은 중앙 정권들이 흔들리면은 언제든 나타납니다. 아하. 그 왜구를 일정 정도는 자기 수군으로 흡수하고 일정 정도는 말을 안 들으니까 눌러버린 게 히데요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데요시는 기본적으로 수군이 약해요. 일본은 섬나라니까 수군이 강할 거라고 했던 게 그렇죠. 조선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전략이 바다가 셀 거니까 바다를 열어주고
육지에서 싸우자 했는데 우리 전략은? 반대였던 거죠. 아하. 그래서 왜구가 일본이 히데요시가 아니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구 세력이 일부를 흡수한 건 사실이지만 네. 히데요시가 왜구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은 부산성을 침공할 그 시절 동래성이죠. 그때 그렇죠. 그때 부산진 동네. 부산진. 예, 부산 지역에 있는 동네. 거기를 침공해서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항복한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은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고니시는 아닌 줄 알았죠. 그러니까 계속 협상한 게 제발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통화하겠다는 거예요. 아 원래 목표는 중국이었고 당나 베이징이죠. 길은 열린 걸로 알고 히데요시는. 그리고 근데 고니시는 아니고. 보고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럼 가자 했는데 가자. 자꾸 저항을 하니까 중간에서 야 곤란. 내가 항복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대충 좀 마무리하자고. 대충 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 우리도. 왜 허위 보고를 했을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소 요시토시라는 사람인데 뜨시마 도주가 안 그러면 어쨌든 항복 받아와라는 거예요. 아 가서 네 얘기하고 와라.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세계관이 좁아요. 오다 노부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세계관에 벤치마킹한 게 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츠마시 시마즈 씨가 오키나와를 지배하는 거고 츠시마가 조선을 지배하는 거고 마츠마에가 아이누를 지배하고 네 담당이니까 조선이 담당이로 생각한 거 이렇게. 츠시마 리더 담당은 그러니까 알아서 한 네 받아와요. 나와버리니까 네가 영업해 와 이거구나. 그래서 소 요시토시는 이쪽에다가는 항복했다고 말하고 이쪽에다가는 계속 빌어요. 제발 열어달라고. 그 유성룡 지물을 많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앞바다 와가지고는 제발 길만 열어주면 된다고 사정하다가 진짜 피해 없이 갈 거야. 우리 진짜 베이징 목표야. 계속 사정하는 게 나와요. 강조돼요. 그 유성룡이 왜 강조했냐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스시마 도주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그거 살려줘요? 살려주죠. 그거 그렇게 허위 보고라고도? 그게 츠시마의 힘인 거죠. 이 사람들은 고려 조선 때부터 이미 수십 개의 국서 도장을 다 위조해가지고 막 찍어가면서 서로 막 장난쳤어요. 사실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그조차도 보고를 했겠죠. 예를 들면 분명히 항복한다고 했는데 저들이 변했다. 이놈들이 지금 막판에 그렇죠. 형 내가 가서 싸워볼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동안 고니시기 유력하니까 네. 그게 츠시마 섬나라의 그러니까 중간 끼어 있는 나라의 그 갈등인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국서 위조할 때 썼던 도장 몇십 개가 발견됐어요. 나무로 해가지고 조선 국인 같은 거 다 유조해 놓은 거예요. 본국에 보고할 때. 할 때는 요거 찍고, 할 때는 요거 찍고 하는 식으로. 국왕한테 받아왔다고. 조선 왕이 지금 뭐 이런 식의 아부로 가득 찬 글을 그렇죠. 올렸습니다. 도장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쟁 끝나고 도쿠가와하고 선조가 이제 다시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존심 싸움 하거든요. 도쿠가와는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히데요시를 없애줬으니 너희가 평화를 원하면 받아주마 하고 도쿠가와는 조선은 뭔 헛소리냐는 거고 당연히 너희가 다시 미안함을 표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회답해주마. 그러니까 서로 리더들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오해 자존심 싸움을 하죠. 야. 이 상황에서 츠시마가 또 열심히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율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외교전입니다. 여러분이 임진왜란에서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7년은 전쟁이 있었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쟁은 양쪽에 1년씩이에요. 5년은 거의 외교 협상이었어요. 양쪽 1년이니까 처음 1년 하고 1년? 뒤에 1년. 정유재란이 앞에 그렇죠. 정유재란 말판 1년 정도. 한산 대첩이 있었던 게 초기 1년이고 네. 명량이 있었던 게 명량 구진 게 마지막 1년. 이번에 영화 하나 개봉을 하는데 한산 뭐 그 전쟁의 이름을 딴 뭔가 네, 영화 개봉합니다. 협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굳이 뭐 영화 말씀드릴 필요 없고 제가 앞에만 보고 나왔습니다. 시사회 초청을 받아서 일부러 뒤를 안 봤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안심하셔도 되고 네. 그 처음 등장에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거북선 머리가 일본 배를 찍는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는 일본 초기의 임진왜란 문헌들을 많이 보고 번역도 한 사람인데 일본 측의 기록에서 봤을 때 거북이 머리는 언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북이 하면 머리잖아요. 거북선은. 네,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는 등껍질하고 튀어나오는 봉이에요. 이 봉이 팍팍 뚫는 거예요. 벽을. 일본 배의 벽을. 봉이 뭐? 봉. 거대한 기둥 같은 게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막 꿰뚫었대요. 어디서 튀어나와서? 거북선이라는 이름이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배에서 옆에서 평소엔 안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뭔가 일부 조선배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상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쏘는데 그게 자기 배를 뚫는 거예요. 뭘 쏘아요? 그 봉. 거대한 날려요? 봉. 예, 봉. 봉을 공중으로 날려요? 예, 날려서 쏘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나무봉. 거북선 같은 생긴 그 뭔가 어디 알 수 없는 배에서. 그래서 제가 켠게 그건데
이거는 고려 해전기라고 이제 거북선과의 싸움을 극명하게 드러낸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거의 없어요. 일본 문헌이에요? 일본 문헌이죠. 다 이게 네네. 일본어잖아요. 예. 왜 기록이 없냐면 다 대부분 적기 때문에 굳이 증거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어서 쓴 문헌입니다. 왜 졌냐? 왜 졌는데 졌지만 우리가 잘 싸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느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졌는지 좀 적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 얘기를 썼겠네. 최대한 강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하지만 신의 가호로 살아남았습니다. 했더니 막판 가면 부산 갔더니 잘 싸웠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하는 걸로 끝나요. 내용이. 근데 이 배를 보시면 큰 배 중에 세 척은 이게 약간 이제 차별합니다만 네. 장님배, 예. 메쿠라 분해라고. 그러니까 사방을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갔다고 본 거예요, 그걸. 이게 거북선의 이미지인 거예요, 일본인들에게는. 막 왔다 부딪히더라. 하는데 저쪽은 멀쩡하고 이쪽은 막 부서지고 철갑선이니까. 봉은 날라오고 그게 철인지는 모릅니다. 요즘 연구에는 철이 철갑선일 수는 없다는 얘기가 주류긴 해요. 그 임진왜란 연구자 중에 한 분인 이민웅 교수라고 있는데 해군사관학교에 이분이 이순신 해전 연구는 1인자거든요. 이분의 얘기 따르면 고군 가시면 문에 둥그렇게 청동 같은 거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자기는. 아, 철은 아니다. 이제 철이라는 게 여러 개념이니까. 뭐 그러죠. 비철 금속 되는 쇠붙이, 거니까. 쇠붙이. 그리고 쇠 붙인 거. 그게 철갑선이라고 부는 건 약간 꼭 철은 FE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좀 무겁다는 거지 너무. 시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튀어나간다는 거지. 시위요? 시유. 격찬을. 쇠붙이.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한 기록이고 여기서 막 튀어나왔는데 1, 2m짜리가 날라와가지고 벽을 뚫었다. 아 배를 예. 거의 미사일처럼 썼군요. 미사일 나무봉을.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한 기록이고 야, 우린 그거 처음 듣는데 나무 봉을 쐈다는 거는 우리는 불 뿜고 막 거기 포트 때리고 막 그런 줄 알았지. 나무봉을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거 아니 아니면 근데 뭔가 뭘로 발사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최근까지 팔로우한 결과로는 우리는 거북선 내부 구조를 잘 모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제가 아는 게 맞다면은 여전히 논쟁 중인데 거북선 내부가 2단이냐 3단이냐도 아직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내부 구조 설계도를 쓴 게 없거든. 대단히 엉성하게 쓴 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거북선이 그런 배가. 그 이순신 만들었다고 유성룡은 말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미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전략에 효율적으로 사용한 거 이순신이 맞다. 그래서 그래서 유성룡 자체도 징비록에서 거북선이 머리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머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머리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거북선이라는 거는 네. 이 형상 자체가 거북이 머리가 거북이 등인 용머리인가? 거예요. 거북이 등에다가 용머리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북선.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후기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실제로 그거는 그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 뭐 귀선이라고 돼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등껍질만 있어도 거북이처럼 느껴지지. 그래서 그렇죠. 거북선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등이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전투적으로 쓸만한 게 뭐 없잖아요. 불이라도 뿜는 불 뿜는 불 뿜는 걸로 돼 정도인데. 있었지 우리가 알기로. 용 입에서 불 쫙 나와가지고 외구들 다 태워주고. 근데 최소한 이제 일본 측의 기록에서는 그렇게 않다. 초기 기록에서는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이 레이저 중요했어요. 방선이야? 봉이 튀어났다는 게 그렇지. 연구돼요. 거기서 불을 뿜어봐야 얼마나. 화가 아니라 목이구나. 예. 제 추측으로는 대포가 있었는데 대포화를 매번 제조할 수 없으니까 금속이 모자라면 네. 나무통이라도 못쓰게 깎아서 쏘면 뭐 밑에는 뭐 불타고 깨지고 하더라도 날라는 가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일회용인데.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야. 안 날아가요? 아, 포병이 아니라서 몰랐네. 아니 포 속에 그러면 박격포에 나무 넣으면 나무 날아갑니까? 잘 깎아서 넣으면 안 날라가요? 아니, 나 진짜 답답하다. 아니 물론 포탄을 날리면 좋지만 아니 실전 여기서 전투는 여기 딱 해가지고 자기가 탁 터져야지 그게 추진이 되는 거야. 그건 FM 매뉴얼이고 그 뭐 현장에서 그럼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박격포 소대장이잖아. 전직이. 그럼 포탄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전쟁 때? 뭘? 포탄 떨어지면 다 떨어졌어. 아웃 오브 스톡.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아, 버리고 가는 거다? 그럼.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1801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이미지를 확대한 게 저 사진입니다. 오. 이순신이 귀갑선을 몰아서 일본을 제어하다라는 내용이고 일본 책 같은데요? 일본 책이죠. 요. 일본 소설이에요. 저거는 뭐 과장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일본 소설. 유성룡 내용을 진비록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거북선을 묘사한 거예요. 상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내용에 따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언급이 없고 껍질이 중요하고 하니까. 껍질이 있네. 그리고 좀 이렇게 되는데 강력한 느낌으로. 막 저 정도면 철갑선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상상한 거북선 이미지인 거죠. 저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기 그 대우조선해양 가면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용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맞선 일본배는 이런 느낌이었다. 아유 저건 그냥 아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림 보실 때는 오른쪽 위부터 왼쪽 아래로 보는 거거든요. 순서가. 페이지를 펼치면은 강력한 조선 배들이 나오고 이게 흐름을 가는 갑자기 흐름을 거꾸로 일본 배가 역류하고 있는 느낌. 일본 배는 굉장히 왜소하고 불가항력으로 이었지만 잘 싸웠다는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이게 일본이 생각한 해전의 느낌. 영화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꾸 거북선을 복가이센이라는 식으로 일본이 지금 부른다는 나와요. 와키자카가. 복가이센. 샤치오쿠와 복가이센. 근데 복가이센이라는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쟁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고 아마 메쿠라부네라 불렀을 겁니다. 장린배라고 당시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와키자카가 나의 적은 이순신이다. 이순신이 저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마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자꾸 리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순신 측하고 교섭을 했던 고니시 일부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적장의 이름이 이순신이라는 또는 걸. 조선 왕실은 알았겠지만 싸웠던 장군들이 이름을 알았을까는 저는 그렇죠. 그 부정적이에요. 서로 뭐 그런. 그래서 이번 영화의 테마가 되는 와키자카가 쓴 기록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하나 번역한 게 있어가지고 와키자카라 하면 그 해군과 육군을 다 싸웠던 일본 장군입니다. 이번 영화의 초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 장군. 일본 장군 와키자카. 고니시급은 아니죠. 하나 아래죠. 하나 아래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이 문헌에는 장수 이름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선 이름들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이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어떻게 일본 장군으로부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싶어하는 것 같아 자꾸. 리준신 하는 식으로. 불멸의 주신도 그렇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왜군들이 막 덜덜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너무 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바다에 수장당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는 이미지는 거북선 머리하고 이순신이라는 이름인 거고. 야 이순신이다 도망가자 뭐 이런. 바다에 빠져. 영화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순신이다 그러면 바다에 막 빠져. 근데 저는 이제 일본 측의 초기 문헌들은 대부분 다 본 사람인데 이순신 이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니시 계열에서는 알아요. 그거 당연히 협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정보가. 모든 정보가 똑같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시는 게 전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적장 이름을 아는 겁니다. 결국은. 그랬던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인 건데 잘 실명을 정확히 모르는 채로 조선적 수군사령관의 용맹무쌍함이나 거북선의 특이한 모양은 구전으로 전해졌을 거다. 이게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상한 배가 있다는 식으로. 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문헌에 기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번 영화랑 관련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와키자카 국기 갓도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관계 전혀 없습니다. 협찬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이제 수군 장군들인데 도성에서 14일 거리에 있는 부산포강에서 적선을 공격할 계책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이 거점이었거든요. 그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자기 혼자 군대를 끌고 나갔다가 거제도 앞바다에서 전투를 벌였다. 적선은 좁은 해역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노를 새로 잡고는 큰 배들을 키손잡이 모양 쫙 이렇게 펼치는 식으로 나누어서 아군의 배를 포위하고 밀착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군 배는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피해가 컸다. 근데 이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아군의 배로 접근한 적선 병사들이 여기서 적선이 조선이고 조선이 아군이 일본이고. 그렇죠. 이게 일본 당연하죠. 기록이니까. 호로쿠 비하라고 불들을 막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불화살? 그렇죠. 불화살이죠. 불화살 쐈다는 거죠. 이렇게. 김석 박사님은 정확히 횃불인지 불화살인지 불덩어리인지가 명확지 않으면 언급을 안 해요. 불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불들. 여러 불들. 학자니까. 야. 우리는 뭐 다 불화살 딱 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아마 화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불이 나왔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불태웠기 때문에 많이 모두 전사했다.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야스하루는 방패가 많이 붙어 있고 속도가 빠른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구살생으로 살았다. 갑옷에도 화살이 박혀 있었다.
이게 와키 작가가 본인의 집안에서 남긴 기록에 나오는 야, 죽다 살았다 나 지금. 이거 그런 거예요. 그 얘기네. 근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갖고 다른지 아셔야 될 겁니다. 저기 써 있네. 적선은 여전히 아군을 추격하면서 쉼없이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까지 후퇴했다. 예. 김해. 예. 부산 근처인 거죠. 그리고 진해 근처, 웅천 근처인 거고. 요 정도가 와키 작가의 한산대첩. 저기 이제 저기도 써 있네. 아군의 배는 작고 적군의 배는 컸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거북선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의 판옥선이라죠. 판옥선. 판옥선이 외선보다 크더라고. 그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수군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외성인 거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농성하고 나와 싸우지 말라는 히데요시가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군 수군 활동이 중단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상은 일본은 원래 섬나라니까 그 수군이 엄청 강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고 거기다 또 압도적으로 많은 배. 초기에 막 몰려왔으니까. 이런 이제 이런 상상력에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또 그 뭡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전통적인 해군 수군 출신이 아니잖아. 그렇죠. 원래 육군 출신. 아까 여진 맞서 싸웠던. 거기서 가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사들을 실어온 수송선이었던 거군요. 이게 일본을. 그거에 가깝습니다. 또는 이제 싸우더라도 원양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근해에서 싸우고 마는 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투는 육지에서 치러졌고 그 때문에 수군이 약했어요. 뭐 모리 수군 이런 말 하는데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측이 정보를 잘 파악했으면 초기에 막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반대로 전략을. 저 수군 별거 없다 그러면 딱 해가지고 바다에서 전투를 차라리 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육지에 못 내리게 할 수도 있었다. 최소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임진왜란이라는 게 끝난 것 같지만 전혀 안 끝났습니다. 아직 제가 초기 문헌 번역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직 번역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도 몇십 편이 있고 아직 한국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원본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보셨듯이 일본 이제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고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전 임진왜란은 기본적으로 조선이 결국 이긴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망했어야 하는 나라가 안 망했다는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묘 병자호란한테 너무 압도적으로 눌려지다 보니까 네. 기력을 뺏긴 거지. 오히려. 전 임진왜란 때 잘했다고 보고 그 뒤에도 여진이 위협이 되니까 그 적국이었던 일본하고도 밀통을 해서 유황도 수입하고 그래요. 유황. 대포 만들려고. 대포. 화약 만들려고. 왜냐면 명나라가 마치 저 미국이 요즘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기 안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유황 쌓아도 초산 염초 같은 거 쌓아뒀던 흙도 다 긁어갔다 그래요. 긁어갔다고요? 조선 측이 그 정보 가져갈까봐 화약 만드는 정보 가져갈까봐. 그래서 조선 측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 그 일본하고도 다시 협상을 합니다. 원래 전쟁에서 그 신무기 들고 오면 그거 좀 놔두고 가야지. 응? 그러니까 싹 갖고 갔다 이거죠. 임진왜란 얘기하면서 이제 명나라 기록이나 일본 기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일부 시민들은 그러십니다. 아니 저 명나라 일본 다 역사 왜곡하고 우리 기록이 진실한데 우리 것만 보면 되지.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적죠. 특정한 어떤 한 나라 역사가 계속 오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이 있고 자신들이 못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맞춰봐야 되는 거죠. 임진왜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였던 거예요?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임진왜란 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왜군은 진압됐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 그 상태에서 다음에 적은 여진이었어요, 사실은. 한중일 입장에서 보면 일 빼고 예. 명과 조선에서. 예. 그래서 주력이 이순신도 북쪽에 있었잖아요. 이여성도 북쪽에 있는 거고. 예. 그 상태에서 급격하게 내려온 거죠, 병사들이. 병력이. 네. 여진이 그 공백을 타고 누르하치가 통일해 버린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병자호란 청나라가 되고 병자호란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건주여진 통일한 거고, 야인 여진은 이제 약간 따로 움직이고. 근데 해서가 사실은 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해서와 명나라와 조선이 연합해가지고 누르하치가 싸운 게 해서 뭐야?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야인 해서 여진. 그래서 광해군이 보낸 군대라는 건 이제 누구냐? 김응서하고 강홍립인데 이 둘 특히 김응서는 임진왜란 때도 또 투항한 왜군들이 이끌어가지고 또 여기 뭐랄까 그 뭐라 하죠? 어웨이 병사들이 이끄는 꽤 유명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아, 왜군이 이끈 장군이기도 했어요. 왜군을 조선 장군이 이끌어서 투항한 사람들. 누구랑 싸워요? 일본과 싸우는 거죠. 야. 총 잘 쏘니까. 그런 거는 우리 몰랐지. 이거 그래서 여기 난중일기 보면은 김응서를 싫어해요. 약간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약간 좀 일본군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또 이제 여진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굉장히 국제적인 사람입니다. 김응선은. 아 그러네. 그것도 할 만한데. 그것도 재밌는 게 명예도 투항한 사람 있잖아요. 일본 장군 중에, 일본 병사 중에. 일본 장군 중에 끌려가다가 예. 대충 만주불판 어딘가에서 갑자기 여진이 공격을 해오니까 갑자기 이 일본인들이 앞에 대형을 취하더래요. 착착착 하고는 총 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3단 전법을. 응. 명나라 포로 상태에서. 그걸 보고는 명군이 충격받고는 요거 좀 배우자고 해서 그 전법이 전달되기도 하고. 우리는 지구인이라니까. 요거를 이제 유럽에서 17세기에 뭐 구스타프라든지 스웨덴에 네덜란드에서 말하는 병기혁명, 군사혁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밀리터리 레볼루션이라고. 그 개념의 동아시아판으로 보기도 하죠. 할 얘기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 나 올여름에는 임진왜란에 빠지기로 했어. 사실 나 임진왜란 진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고. 제가 나름 열심히 쓴 징비록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중일 기록을 합쳐가지고 봤을 때 징비록을 추적단 거예요. 그 두 권으로 만드시지. 한 권으로 만드셔. 이건 정말 학술서입니다. 왜? 여러분께 권하진 않겠고 두껍죠. 빌려보십시오 그냥. 올여름에 임진왜란에 빠지고 싶은 분이 할 소리야. 저게 두껍다고? 도대체 뭐 발목만 담그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딱. 요건 재밌는 이미지라 지금 보여주시는 메이지 유신 직전에 나온 책인데 평민들이 보는 조그만 책. 여기에 실린 이순신 이미지입니다. 요게 제가 아는 한 일본에서 그려진 이순신 그림 중에 제일 큰 그림이에요. 와, 엄청 무섭게 그려놨네. 네. 어? 거의 저기 뭐 관우 장비 수준으로 그린 그러니까 거예요. 엄청 무섭게 그려놨어. 이게 그 내용이죠. 총을 맞았는데 웃으면서 뺐다라는 거. 마취 안 하고. 어떻게? 그 총을 맞았는데 그 뭐 잘 뺐다고. 아픈 척 안 하고. 아픈 척안 하고. 그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 상상한 그 용맹한 적장 이순신의 이미지인 거죠. 대위에서. 예. 야, 근데 우리 사극이나 야. 우리 영화에서 그린 이순신은 너무 문약해. 그렇죠. 너무 문약하게 그리면서 그 지장의 역할, 그지? 근데 맞습니다. 저기는 완전 용장 중에 용장이구만. 그렇죠. 전면에 앞서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총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하니까. 저것도 뒤에서 해서 막 작전 짜고 막 그런 게 아닌 이런 거예요. 게 아니고. 물론 작전을 짰겠지만 그거는 그 전날에 짜는 거고 현장에서는 앞장서는 거고. 근데 일본을 흘러간 기록은 대체로는 우리가 조선에 가서 열심히 싸웠으나 저런 괴물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바다에서는 라고 하는 게 계속 오다 보니까 괴물 같은 걸로 그렇죠, 자꾸 그렇죠. 그려지겠네요. 누굽니까 로마에서 한니발 카르타고 한니발이 굉장히 무섭게 그려지는 게 로마 장군들이 변명한다고 자꾸. 그렇지. 진짜 여러 번 이런 놈이 왔어. 하지만 마지막에 이겼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 싸웠겠니? 이거. 데카통가 하는 사람의 비서가 쓴 책에 보면 한니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무시무시한 장군은 우리 주군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 이게 가장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순신 이미지는. 그쪽으로. 게다가 삼국지 이미지가 겹쳐져가지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영화 얘기 재밌게 들을 줄 알았더니 다른 이야기가 영화 협찬 딱히 안 받아서. 협찬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협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협찬을 안 받고도 협찬 효과는 극대로 된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 네. 자, 신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